안녕하세요. 학습전략 설명회 수학 강의의 남철입니다. 자, 얼마 전 수능이 끝났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야, 예비 고3이야, 정말 이제 진부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음은 많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제 그런 부담을 느끼겠죠. 하지만 그런 부담감이 자신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수학 공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겨울방학 때 특히 수능을 위한 수학 공부는 사실 내신을 위한 수학 공부와는 살짝 결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부터 30분 동안 여러분 엑기스만 모아서 집중해서 선생님 말씀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순서대로 얘기할 거냐? 먼저 2026 수능 수학 어떻게 출제가 되었고, 자, 2026 수능 수학의 출제가 되어가는 과정들, 그 과정 속에서 난도의 변화, 그리고 등급컷까지를 살펴보면 2027 수능 수학을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와 함께 결국은 이제 개념 공부하고 문제풀이잖아요. 수학 공부는 개념학습과 문제풀이를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이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디테일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수학학습 팁으로 앞에 했던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수학 공통과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수학원 수학2 22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봤던 모의고사는 어떻습니까? 30번까지 1번부터 30번까지 쭉 가잖아요. 선택 과목이 없어요. 즉 1번부터 21번까지는 오지선다형 선택형이고 22번부터 30번까지는 단답형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러한 시험의 형태에서 이제 바뀌는 시험의 형태를 치르게 될 텐데, 뭐 시간 안배에 대한 이러한 걱정은 사실은 그 모의고사 연습을 통해 충분히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런 공부는 내년 여름방학부터 시작하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에는 결국 개념과 문제풀이 위주로 여러분의 내공과 안목을 기르는 공부에 초점을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수학원 수학들을 좀 살펴보면요. 22번과 21번 별 두 개예요. 가장 어려웠다라는 거고, 결국은 사실 이제 21번, 22번 문제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중위권 학생들을 기준으로 선생님 그 두 문제 빼고는 나머지는 다 쉬웠다라고 하는데 저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느낀 친구 있겠죠. 그래서 별 하나짜리 한번 볼까요? 14번 문제와 15번 문제가 조금 생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각 과목 안에서 난도로 얘기하면 두 번째로 어렵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분석이 되어지고요. 14번 같은 경우는 삼각함수에 관련된 이야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사실 도형 문제인데 이게 6월 모평부터 사실 그 전년도부터도 계속 출제 기조를 이어왔던 문제였기 때문에 뭔가 신유형의 느낌은 없습니다. 그리고 15번도 이제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3차 함수하고 주어진 함수에서 함수의 극대와 극소를 판단하는 그러한 유형들은 9월 모평에 있는 문제의 결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난도는 살짝 더 쉬워졌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중위권 학생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 21, 22 그리고 14, 15를 제외한 나머지 문항 같은 경우는 매우 유사했다. 어떤 부분들이 기존에 나왔던 기출들과. 잠시 뒤에 제가 그 표를 보여드릴 거고요. 자, 선택 과목도 좀 살펴볼게요. 별 하나짜리가 두 문항씩 보이죠. 30번, 28번. 네, 기하는 달라요. 30번, 29번. 기하는 28번이 정사용 문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29번이 조금 더 무게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는 선택 과목에선 두 문항씩이 좀 쉽지 않았네라고 분석이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쭉 생각해 보세요. 아까 공통 과목에 21, 22가 어려웠다. 가장 어려운 두 문항이 있었고, 그럼 선택 과목에선 적당히 어렵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쉽지 않은 문항이 두 문제씩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네 문제예요. 그리고 조금 더 아래로 가면 14번, 15번이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만한 문항이었습니다. 일단 그 정도의 감을 가지고요. 이 뒤에 있는 표를 이제 좀 보여드릴 텐데, 어떤 표를 보여드릴 거냐면, 자, 우리가 6월 모평, 9월 모평, 수능까지의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과 함께 등급컷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등급컷은 평가원에서는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컷이 발표가 됩니다. 그 발표된 표준 점수를 역산해서 우리가 추정치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되고요. 수능은 지금 EBSI 기준으로 예상 등급컷이니까 그 점 여러분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쭉 한번 보세요. 6월 모평을 보니까 미적분이 81에서 85예요. 그리고 기하가 86에서 88, 확률과 통계가 92입니다. 자, 보통은요. 6월 모평이 9월 모평과 만약에 난도가 비슷하다라고 가정했을 때 6월 모평 등급컷이 살짝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유는 응시 집단의 차이도 있겠죠. 물론 이제 뭐 N수생이 9월 모평이 좀 더 많이 들어오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6월에서 9월까지 가는 그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선택 과목 내지는 공통 과목에 대한 무언가 연습 내지 학습량의 증가,
또 등급컷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2027 6월 모평은 어떻을 것 같습니까? 2027 6월 모평의 의도는요. 여러분을 평가하기 위한 거예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즉 예비 고3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문항 반응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분명히 2027 6월 모평에 뭔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반응된 결과를 가지고 2027 9월 모평에서 뭔가 조정이 있겠죠. 그걸 가지고 2027 수능에서 최종적인 뭔가 수능에 대한 안이 나오듯이 사실 지난 2026이 그랬습니다. 미적분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기하가 쉬웠어요. 그런데 2026 9월 모평에서 난이도 조정이 있었어요. 등급컷을 보세요. 미적분이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응시 집단의 차이는 있지만 미적분은 88이 됐고요. 그러니까 미적분과 기하에서 살짝 힘을 뺐고 확률과 통계를 조금 어렵게 냈어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 점수가 비슷하잖아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응시 집단의 차이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수능에서 보면 미적분이 지금 1점이 깎였고 기하도 뭐 88에서 90에서 88이라고 했으니까 대동소이하지만 살짝 힘을 뺀 경향이 있죠. 그런데 확률과 통계를 지금 등급컷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앞에서 표에서 보여드렸듯이 선택 과목 유불리의 최소화 문제와 직결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간에 그 안에서의 난도 조정이 미세하게 이루어졌다라고 2026 수능이 평가되어집니다. 결국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에 첫 번째 여러분 주목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요. 자, 점수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21, 22가 어려웠다라고 했잖아요. 그 두 문제를 틀렸어. 그럼 92점이에요. 그러면 미적분이나 기하에 따라서 4점짜리 하나 정도 더 틀려도 1등급 정도의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내가 21, 22를 틀리고 선택 과목에서 28번, 30번 혹은 이제 기하 같은 경우 29번, 30번이 어려워서 틀렸다. 네 문제 틀리면 84점입니다. 그럼 84점이면 어느 정도예요, 지금? 2등급 정도에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아까 말했던 14번, 15번 그리고 선택 과목에서 또 하나의 4점짜리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4점짜리가 있죠. 4점짜리가 총 3개예요. 그렇게 다 틀렸어. 지금 다 틀렸다는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7문제 틀린 경우에는 4, 7, 28. 몇 점입니까? 72점이에요. 72점이면 3등급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무조건 이제 만점을 위한 공부가 따로 있고 2등급을 위한 공부가 따로 있고 3등급을 위한 공부가 따로 있다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단계를 밟아 가야 되잖아요. 그 여러분이 학평이라고 하는 모의고사를 보다가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나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지금 현재 수준 안에서 내가 3등급 정도를 바라본다면 최소한 어느 정도는까지의 실력을 갖춰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늠하고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2026 수능에 대한 등급컷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선생님 결국 4점짜리 7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맞추면 3등급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나머지 문제를 맞추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로 공부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세요. 이건 뭐냐면 혹시 지금 라이브로 보고 있는 친구, 지금 나중에 이게 또 탑재가 돼서 강의로 보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6월 모평 시험지, 9월 모평 시험지, 수능 시험지 3장을 동시에 깔아놓으세요. 같은 문항 번호와 페이지를 동시에 깔아놓고 한 장씩 펴보면서 선생님 지금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보세요. 2점짜리 같은 경우는 아예 똑같죠. 출제 개념이. 쭉 한번 보시면 중간에 고배비문법 이런 것도 똑같죠. 로그의 성질 어디 있었습니까? 9월 모평 8번 문제 있었죠. 삼각함 사이 관계 다 있었네요. 문항 번호의 차이는 있지만 다 있었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여기서부터는 4점짜리예요. 9번부터 4점짜리가 쭉 나오는데 자, 이번 수능에서는 사실 이번 6월 모평과 9월 모평에서 합답형 문항이 부활을 했습니다. 합답형 문항은 기억, 니은, 디귿 고르는 거잖아요. 기억, 니은, 디귿 고르는 문항이 도입되었을 때 이거 뭐야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할 수 있었지만 사실은 6월, 9월 수능까지 어때요 여러분? 출제 개념까지, 형식까지 똑같습니다. 시험지를 지금 아마 여러분 갖고 있다면 문항이 거의 비슷하다. 함수만 살짝 바뀌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문항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14번과 15번이 그나마 두 번째로 좀 생각을 해볼 문항이었지만 사실 출제 개념을 보시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어땠죠? 우리 6월 모평이 똑같이 14번에 나왔죠. 9월 모평에는 이 뒤에 보이겠지만 20번에 합답형 문항, 완성형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개념을 내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항상 나오던 개념 안에서 뭔가 응용이 된다거나 심화가 된다거나 그런 거지. 또 그 외에 아까 7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비슷한 패턴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렇게 비슷한 패턴으로 나오는 문제들은 반드시 맞추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뭔가 사고력을 요구하고 조금 더 여러분이 심화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차후 문제라는 거죠. 물론 같이 공부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여러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22번까지도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우 흡사하다는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완성형 문항. 자, 완성이 이제 빈칸 채우는 거잖아요. 빈칸 채우는 게 20번 문제 지금 똑같이 다. 물론 출제 개념은 살짝 차이가 있지만. 그리고 자, 이번 수능에 가장 어려웠던 두 문제조차도 사실은 어려운 문항이긴 했으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관계가 같은 22번 자리에 6월 모평과 9월 모평에 나왔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미세하게 반영됐던 뭔가 아이디어나 개념은 살짝 달랐지만 큰 틀에서의 출제 개념은 같아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수능이라는 것은 6월 모평과 9월 모평에 베이스를 둘 수밖에 없다. 뭔가 막 새로운 게 나와서 여러분을 막 걱정시키거나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기출을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가장 첫 번째 뭡니까? 맞추는 건 반드시 맞춰야 된다니까요. 그럴 거면 기본적인 탄탄한 개념이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그럼 그러한 탄탄한 개념을 베이스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머릿속의 개념이 쫙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개념의 이해. 개념의 이해. 개념을 그냥 단순히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보통 이제 이런 설명을 하면 좀 학생들이 선생님 그냥 저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핵심 개념 정도 증명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상당히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개념과 공식들을 확장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념을 이해하고 그러한 개념 이해를 구조한다는 것은 자신만의 언어로 수학 개념을 자신만의 언어로 스스로 구조할 수 있는 것이 수학 개념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 수능 개념의 핵심입니다. 제가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는 등차수열의 합 공식입니다. 위에 거 아래 거 여러분 1부터 10을 쭉 더해보면 1부터 10 거꾸로 더하고 거꾸로 더한 게 열묶음이 있네? 그걸 2로 나누면 합이 나와.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그런데요. 요 n이 짝수일 때는 어떨까? 또 n이 홀수일 때는 어떨까? 그럼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 이 공식들을 암기해야 되느냐? 내지는 그냥 증명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이 공식 같은 이 식은요. 외우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자신의 언어로 설명합니까? 자, 제가 지금 몇 가지 사례를 갖고 왔어요. 보세요. 1부터 16을 쭉 더했거든요. 3씩 커지고 있습니다. 1하고 16을 더하면 17이고요. 4하고 13을 더하면 17이고요. 7하고 10을 더해도 17입니다. 17이 몇 개 있죠? 세 묶음 있어요. 얘를 등차수열에 n이 짝수일 때의 합공식으로 점차 일반화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홀수일 때도 마찬가지네요. 자, 1, 4, 7, 10, 13 더하게 되면 7이 몇 개? 5개가 있네. 가운데 있는 A3가 5개가 있어. A의 n이 2n-1개 있구나. 아마 지금 이해가 되는데 내지는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지금 뭔가 새롭게 눈을 딱 뜬 친구가 있으면 그래. 단순히 등차수열의 합공식에서 그치지 않고 수능에서 필요한 개념으로 여러 가지로 확장하는 사고가 중요하구나. 그러면 그런 확장된 식에 대해서 자신의 언어로 스스로 다 설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절대 수학은요. 식을 암기해서는 안 됩니다. 암기해서 푸는 것을 물어보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1번, 2번 문제는 너무 이제 간단한 구구단 같은 문제니까 암기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식을 스스로의 언어로 다 설명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개념의 이해의 가장 포인트고요. 그럼 이제 이 개념을 구조할 거예요. 어떻게 구조할 겁니까? 지금 제가 뭘 보여드렸죠? 대단원 이름을 다 썼어요. 단원 이름 여러분 외우고 있습니까? 사실 얘는 외우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외워진 겁니다. 우리가 책을 볼 때는 차례부터 보잖아요. 차례를 보고 큰 그림에서 나뭇가지를 치고 그 나뭇가지 안에서 그렇죠. 조금 더 세분화해서 자신만의 언어로 개념들을 구조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단어는 특정 단어 하나 여러분께 딱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그 단원 아래 중단원이 뭐가 있죠? 그럼 그 중단원 아래 소단원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 그 소단원 아래 핵심 개념과 확장된 개념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여러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 수능 개념을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설명할 수 없잖아요.
이번 겨울방학 때 그것을 초점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러한 개념들을 어떻게 구조화할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야? 마인드맵입니다. 네. 선생님이 교재를 피하려고 나온 건 아닌데, 선생님이 이제 만점으로 수렴하는 미적분이라고 하는 미적분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마인드맵이에요. 도함수의 활용이라고 하는 중단원 안에 하나하나 뭡니까? 소단원이 표현이 되어 있고, 개념 간의 연결고리를 선생님이 언어로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얘는 뭐냐면, 이 강의를 듣고, 한 학생이 수강 게시판에 올린 겁니다. 제가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선생님을 뛰어넘는, 청출어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학생이 하나하나 자신의 언어로 이 지식의 연결고리들을 다 기술을 했어요. 대단하죠? 만약에 이런 표 없이 빈 종이에다가 자기가 이렇게까지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개념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럼 이런 공부가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모르는 게 무엇인지, 내가 개념도 그렇고 문제풀이에서도 적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나의 약점은 무엇인지 이런 걸 파악할 때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만의 언어로 개념을 구조한다는 거, 지금부터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이어서 문제풀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갈까 하는데, 자, 문제풀이에는 크게 4단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 4단계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폴리아라고 하는 수학자 내지는 수학 교육학자 분께서 문제를 풀 때는 문제 이해, 계획, 실행, 반성 4단계를 거쳐서 문제를 풀 수 있어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하나 단계별로 제가 뒤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풀이에 대한 단계를 왜 4단계로 얘기를 하냐면, 보통 우리가 쉬운 문제들 같은 경우는 그냥 빨리 풀고 답만 채점하고 넘어가고요.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푸는 거네? 조금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 답 맞았네? 채점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 양적인 공부에만 몰두하고 있는 게 아닌 것인가.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질적인 공부 역시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4단계를 가지고 온 거고, 이 4단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출 분석이 뭐예요? 기출 문제 여러 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양적인 학습인 거고, 기출 문제 안에서도 특히 4점짜리 안에서도 문항의 구조를 파악하고 문제의 개념과 문제풀이에 대한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연습들, 그게 이제 기출 분석인데, 그 단계를 제가 샘플을 가지고 하나씩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문제 2예요. 문항을 이해한다는 거, 구하려고 하는 것과 주어진 것을 알고 문제를 이해하는 단계가 되겠죠. 모르는 게 무엇입니까? 조건이 무엇입니까? 조건이 모르는 것을 결정하기에 충분합니까? 사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발문들을 보면 하고 되게 뭔가 문제 푸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이정표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사실 이 발문들은 수학교육학에 나오는 발문들이에요. 그중에 제가 좀 추려서 가지고 왔는데, 이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때에 따라서는 그림을 그려야 되거나 변수를 부여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문자를 부여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특히 작년부터였나요? 재작년부터였나요? 최근 수능에는 그림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프가 나오지 않아요. 왜? 직접 그래프를 그려야 합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이 겨울방학 때 좀 공부에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는데요. 그림을 그려야 된다. 평소에 문제 풀 때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그려야 된다. 대충 그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죠. 쭉 한번 읽어보시면, 물론 이제 잘 푸는 친구는 대수적인 풀이 몇 가지 가고도 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수함수가 지금 어떤 상황인 건지, 점 A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시려면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변수를 설정하거나 이런 단계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 국어에서 말하는 문해력이라고 하잖아요. 이 문해력 자체가 수학에서는 그림이든 문자든 조건 파악이든 이런 것들이 문해력의 한 종류가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 단계가 제일 중요한 단계예요. 어려운 문항일수록. 많은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한 10초 문제 읽고 바로 식을 씁니다. 하지만 고난도 문제일수록요, 문항을 이해하고 문제를 읽어나가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조건들을 다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문제 이해 단계가 되겠고요. 자, 계획입니다. 주어진 것과 구하려는 것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단계가 계획이죠. 네. 사실 여기서 모든 전략들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요,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어떤 문제를 풀었어. 내가 비슷한 문제가 떠오르는데
내지는 내가 푼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야. 근데 그 어려운 문제를 뭐 세 문제로 쪼갤 수 있다거나 그 세 문제로 쪼갰을 때 각각의 문제에 비슷한 문제들을 떠올릴 수 있다거나 이런 작업들도 이 계획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보조 문제를 이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학습법인데요. 보통 이제 비슷한 문제를 연결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 또 이제 강의 얘기를 자꾸 해서 좀 그렇긴 한데 EBS 수능 개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쨌든 수학 강의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학습을 겨울방학 때 하셔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윤희정 선생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 보조 문제에 관련된 거는 선생님 강의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아마 제가 그 보조 문제에 관련된 학습 자료 책이 있거든요. 4점 워크북이라고 PDF 파일로 제가 올려놓을 예정이니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이해 계획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실행이에요.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 근데 이 실행할 때는 뭐 조심스럽게 실행, 좀 이게 웃기는 말이긴 하겠지만 이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중요한 건 각 실행의 단계에서 논리적 비약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이렇게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풀면 안 됩니다. 수학은 논리적으로 매우 엄밀한 학문입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는요. 각 단계의 논리적 근거가 명확해질 때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다는 점. 그게 실행 단계에서 가장 포인트가 될 거고요. 수능 문제를 풀 때, 시험을 볼 때는 이 반성의 단계가 중요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만큼은 이 반성의 단계가 사실 여러분 문제 해결 능력, 사고력을 신장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반성의 단계에서 바로 메타인지적 사고가 여러분 메타인적 사고를 신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단계가 될 거고요. 풀이 과정을 점검하고 검토하는 것 외에도 여러분 이 세 번째 발문을 보세요. 다른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매우 중요한 얘기거든요. 좀 더 쉬운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푼 방법보다 좀 더 어려운 방법이라도 다른 방법을 시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른 방법으로 시도한 그 방법이 전혀 다른 문제에서 적용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반성의 단계가 매우 중요한데 지금 사실 제가 이렇게 4단계를 설명을 하니까 학생들이 잘 와닿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뒤에 기출분석에 대한 얘기와 함께 한 문제를 띄워놓고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4단계를 가지고 여러분이 방학 때 결국은 양과 질 둘 다 잡아야 돼요. 결국은 수학을 공부한다는 건 문제풀이의 유형에 대한 반복도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문항 분석도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항 분석을 함께 한다는 것은 결국은 질적인 학습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개념과 문제 사이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지를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 학습하시는 걸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자,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적분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 28번 문제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문제를 쭉 읽어보면 이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정적분 값입니다. 하지만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은요. 그렇죠. T와 S의 관계를 찾았어야 되고요. T와 S의 관계를 접선을 통해서 찾아야 합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가장 첫 번째 핵심 개념은 뭐냐? 그렇죠. 수학2에서 배웠던 지금 여러분 글씨 보이죠?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아주 기본 개념이죠. 이걸 내가 몰랐다고 하면 이 문제를 시작조차도 할 수 없는 거죠. 이건 나 알고 있어. 하면 그 다음 계산이 들어가야죠. 그 다음 계산이 뭡니까? T와 S의 관계입니다. T와 S의 관계의 계산을 통해서 T가 S 플러스 1분의 S 세제곱이야. 이걸 찾았습니다. 그럼 마지막 단계로 뭐가 있습니까? 계산을 해야 하는데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시중에 나오는 대부분의 풀이가 방법 1입니다. 이 문제는 역함수의 정적분으로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림으로도 풀 수 있고요. 식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기하적 방법이 많이 쓰이긴 하지만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도 접근할 수 있어요. 음함수의 미분으로도 풀 수 있거든요. 그냥 역함수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S와 T의 관계에서 내가 DTDS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 문제는 생각보다 계산이 많아질지언정 단순해집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을 여러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세한 풀이라든지 이런 방법론적인 부분은 아마 이제 그 자료실에 올라갈 겁니다. 거기에 제가 하나하나 써서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까지 쭉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죠. 학습 팁입니다. 수학 공부는요. 많이 들었죠? 양적인 학습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매일 꾸준히 해야 돼요. 하루에 몰아서 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사실 이제 학생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하루에 순공 시간이 대여섯 시간 정도 된다. 수학 공부만 하는 시간이요. 네, 그럼 정말 잘하고 있다. 선생님 다른 과목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중요하긴 하겠죠. 네. 자, 두 번째는요. 아까 말했던 자신만의 언어로 구조화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어떤 단원 이름이 탁 나왔을 때 그 단원 안에 가지치기가 되고 그 가지치기 아래에서의 요소들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를 풀 때는요. 풀이 과정을 단계적으로 써야 돼요. 이거 연습장 쓰듯이 막 쓰면 안 돼. 왜? 우리가 시험장에서도요. 풀다가 몰라. 그럼 이제 별표 치고 넘어가잖아요. 다시 왔는데 내가 지금 어디까지 했지? 내가 쓴 풀이를 보고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풀이 과정을 정갈하게 단계적으로 나누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풀이 과정이 10줄이라면 그걸 3줄로 줄여서 핵심적인 풀이 과정만 뽑아내서 서술하는 연습도 중요한 팁이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 다 풀고 나서 다양한 방법의 시도. 그렇죠. A라는 방법이 최선일지라도 B라는 방법, C라는 방법 할 수 있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보는 것이 사고력 확장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 마지막 이야기인데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해설지를 보지 않는다. 선생님 어떻게 안 보죠? 문제가 안 풀리는데? 그렇죠. 뭐 하루 동안 이틀 동안 계속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뭐 수능에 임박했는데 특히 해설지를 안 보고 내내 그렇게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특히 이 겨울방학 시즌에는 어느 정도까지 안 봐야 되느냐. 저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고민을, 이게 개인 차이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지 않아도 스스로 그 문항을 완벽하게 복귀할 수 있다면 충분한 고민을 했다. 그때는 해설지를 펴봐도 된다. 그 문항이 내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오지 않은 상황까지는 해설지를 절대 보지 않는다. 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겨울방학 학습전략 설명회 수학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또 김희철 선생님 모시니까 열심히 끝까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